세계적으로 최고인 하버드에서 동양인 최초로 최고 명예상을 받은 인물이 한국인이라고.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냥이의 한서윤입니다.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뭐든지 잘하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하버드 대학 국제개발학회 시상식.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자리에서 그 이름이 호명되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억울한 감정이 올라왔고 제 옆에 앉아있던 중국인 친구 린웨이도 표정을 굳혔죠. 그는 제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인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 상은 우리가 받았어야지. 왜인지 모르게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린웨이는 평소에도 한국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걔네 솔직히 우리 거 다 따라하잖아. 한자 없었으면 글자도 못 만들었을 거고 김치도 원래 우리 파우차이에서 온 거야. 문화든 역사든 자기네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랑이 심하냐고. 저도 피식 웃으며 말했죠. 그러게. 그냥 BTS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말고는 내세울 게 뭐 있다고. 솔직히 우리 기술, 우리 역사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 그는 손가락으로 한국인을 가리키며 낮게 중얼댔습니다. 중국 없었으면 생겨나지도 못했을 나라야. 근데 요즘엔 뭐만 하면 K 무슨. 지네가 아시아 중심인 줄 아는 거 보면 어이없다니까.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무대 위로 이지훈 박사가 올라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겸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상을 받은 후 짧은 소감을 말했는데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액센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영광을 제 어머니께 바칩니다. 이지훈 박사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린웨이는 눈을 굴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불만이 읽혔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린웨이의 감정에 동조했어요. 왜 한국인일까?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지훈 박사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축하 인사를 건네고 사진을 찍으려 했죠. 저는 린웨이와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린웨이의 눈빛에는 분명한 시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다고 이런 상을 받는 거지? 린웨이의 말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정말 이지훈 박사가 이 상을 받을 만한 업적을 이룬 걸까? 아니면 단순히 하버드가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였을까? 그 의문을 아는 채 저는 만찬장으로 향했습니다. 리셉션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음료 테이블 근처에서 서성이며 이지훈 박사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자신감과 겸손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린웨이가 불쑥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어요. 저 사람에게 한번 말해봐야겠어. 린웨이의 말투에서 약간의 도전적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이지훈 박사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지만 동시에 린웨이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 순간이 제 생각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때로는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시작되기도 하나 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였죠. 만찬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린웨이가 이지훈 박사에게 다가가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린웨이는 평소와 달리 약간 상기된 얼굴로 이지훈 박사 앞에 섰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사님. 흥미로운 수상이네요. 린웨이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비꼼이 담겨 있었어요.
이지훈 박사는 그러나 미소를 잃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린웨이입니다. 베이징대 역사학과 조교수죠.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린웨이는 와인잔을 돌리며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문화적으로 주목받는 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에 불과했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너무 직설적인 도발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잠시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지훈 박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지만 곧 편안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당신은 한국 문화의 어떤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린웨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그는 아마 더 거친 반응을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BTS 같은 아이돌과 드라마 정도죠. 모두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합니다. 이지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내일 있을 학회 토론회에서 제가 발표할 주제가 바로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입니다. 와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린웨이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그 순간 한 교수님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오, 내일 토론이 더 기대되는군요. 저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지훈 박사, 당신의 연구는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글로벌 혁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교수님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성공 사례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죠. 특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룩한 경제적, 문화적 성취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의아했습니다. 하버드의 교수님들까지 한국에 대해 이렇게 높게 평가한다니?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한류 문화의 표면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MIT와 하버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혁신 지수에서 상위 5개국에 속합니다. 또 다른 교수가 말했어요. 린웨이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작게 속삭였어요. 이건 그저 서구 학계의 유행일 뿐이야. 곧 지나갈 거야. 하지만 저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에 주목하는 걸까? 정말 그들이 말하는 한국의 특별함이 있는 걸까? 아니면 린웨이의 말처럼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일까?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제성장, 교육 시스템, 문화산업. 생각보다 많은 학술 자료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한국의 교육과 가정문화에 관한 연구였어요. 제목에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지훈 박사가 수상소감에서 어머니를 언급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냥 의례적인 감사 인사가 아니었던 걸까? 저는 그 논문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생각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내일 있을 토론회가 갑자기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나라일까? 아니면 린웨이의 말처럼 과대평가된 것일까? 저는 편견 없이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토론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줄에는 여러 학과의 교수님들이 앉아 있었고, 뒤로는 학생들과 외부 방문객들이 자리했어요. 린웨이도 어제의 약속을 지켜 참석했는데 그의 얼굴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이지훈 박사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오늘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간결한 인사말 후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한국인의 성공 DNA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빠른 성장과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 그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고 그곳에는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회의실에 작은 웃음이 퍼졌어요.
너무 단순한 답변처럼 들렸나 봅니다. 하지만 이지훈 박사는 진지했어요.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는 특별한 방식으로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더니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어두운 방에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구가 나가서 그런 줄 알았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의도적인 교육법이었다는 것을요. 눈이 아닌 머리로 집중하라고 가르치신 거였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어떤 환경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어두운 방에서 공부?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도 있는 일인데. 하지만 이지훈 박사의 표정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는 한석봉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석봉은 조선시대의 뛰어난 서예가로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산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의 글씨 실력이 자만해졌다고 생각해 등불을 끄고 말했죠. 나는 칼로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보거라. 어둠 속에서 떡은 가지런했지만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석봉은 매일 밤 글씨를 연습했고 결국 조선 최고의 서예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력과 겸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일화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끈기와 완벽함을 추구하는 교육법이 한국 가정의 전통이에요. 이지훈 박사는 이어서 본인의 경험을 더 나눴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아침 5시에 저를 깨우셔서 함께 조깅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시간에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 저를 위해 어머니도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조깅 후에는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꼭 챙겨주셨어요. 현미밥과 다양한 나물, 생선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이었습니다. 밥심으로 공부한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내 아침 식사를 떠올렸어요. 보통 시리얼이나 토스트를 급하게 먹고 나오는데 이렇게 정성스러운 식사를 매일 준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공부할 때면 어머니는 제 옆에서 함께 책을 읽으셨어요. 제가 잠들 때까지요. 그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지훈 박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저는 문득 미국의 교육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법을 가진 것 같았어요. 이런 어머니의 교육법은 단순히 제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화입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자신의 삶을 잠시 미루고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교육열이라고 불리는 것의 실체입니다. 린 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 희생적인 교육 방식은 결국 아이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지 않나요? 심리적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이지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모든 교육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런 교육 방식이 단순히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정의라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있어요. 그는 화면을 넘겨 정의라는 한글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은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깊은 애정, 유대감, 그리고 책임감이 혼합된 감정이죠. 한국 어머니들은 이 정을 통해 자녀에게 끈기,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르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제 미국 가정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셨지만 때로는 더 깊은 연결을 원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지훈 박사는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생각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K-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깊은 교육적 전통과 독특한 가족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이런 교육 방식이 실제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지훈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세션에서 하버드 뇌과학연구소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린웨이를 흘끗 바라보니 그도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의 확신에 찬 표정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션은 하버드 뇌과학연구소의 발표였습니다. 린웨이와 저는 앞자리에 자리 잡았어요. 린웨이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이전보다는 진지해 보였습니다. 마이클 존슨 교수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뇌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는 문화적 환경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의 뇌활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려 합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고 여러 뇌스캔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우리 연구팀은 전 세계 15개국 청소년들의 뇌활동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평균 집중 시간이 세계 평균보다 37% 높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존슨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두엽의 활성화 패턴입니다. 전두엽은 집중력, 계획 능력, 그리고 자기 통제와 관련된 뇌 영역이죠. 한국 청소년들은 이 부분의 활성화가 특히 뛰어났습니다. 린웨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저 시험을 위한 암기식 공부 때문일 거야.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듯 존슨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집중력의 차이가 단순히 암기식 학습법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 테스트에서도 같은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는 근본적인 뇌 발달 차이를 시사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린웨이의 주장과는 달리 과학적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정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다양한 가정 환경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가정의 특징은 구조화된 일상과 함께하는 학습이었습니다. 부모, 특히 어머니가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이는 앞서 이지훈 박사가 언급한 어머니의 교육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문득 어제 밤 읽었던 논문이 떠올랐어요.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가정에서는 아침 식사의 질이 매우 높았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뇌 발달과 집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한국 청소년들의 94%가 매일 아침 따뜻한 식사를 하는 반면 미국은 52%, 영국은 48%에 불과했습니다. 이지훈 박사가 언급했던 밥심으로 공부한다는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가정에서는 자기 조절 능력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정리정돈, 그리고 약속 지키기 등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통제력을 기릅니다. 이것이 집중력의 기초가 됩니다. 존슨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 미국 가정에서는 자유로운 표현과 선택을 중시하지만 때로는 구조와 규율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뛰어난 집중력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문화적, 환경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교육 방식, 규칙적인 생활 패턴, 그리고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이런 교육 방식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나요? 존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교육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한국의 교육 방식도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우리 연구에서 발견한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완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지훈 박사의 어머니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함께 조깅하고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그 헌신적인 지원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정서적 연대였던 거죠. 존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린웨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이나 조소가 아닌 진지한 고민이 엿보였어요.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린웨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흥미롭긴 하네. 하지만 집중력만으로 글로벌 성공을 설명할 수는 없어.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세션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커피를 들고 이지훈 박사에게 다가갔어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한국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지훈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세션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네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놀라실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며 저는 다음 발표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교육 컨설팅 회사 대표인 사라 윌슨이 발표를 맡았어요. 그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객관적인 수치로 세계 교육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데이터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한국인 성과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다양한 국제대회 결과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사라는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은 지난 20년간 항상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올해는 2위를 차지했죠. 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린웨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잘하는 분야잖아. 사라는 마치 그의 말을 들은 듯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 학생들이 이공계뿐만 아니라 예술,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화면에는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 등 다양한 대회의 결과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부문에서 한국인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발레입니다. 전통적으로 서구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발레에서 한국 무용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난해 로잔 콩쿠르에서 한국인 정주현 씨가 대상을 받았는데 심사위원들은 그의 완벽한 기술력과 표현력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정주현 무용수의 공연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의 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깊은 감성이 느껴졌어요. 이런 성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팀은 이 성공 사례들을 분석했고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라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첫째, 철저한 기초 훈련. 한국인들은 기본기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발레리나들은 하루 12시간씩 훈련하고 피아니스트들은 기본 스케일 연습에만 수년을 투자하죠. 그녀의 말에 저는 이지훈 박사가 언급했던 한석봉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기본이 되는 떡썰기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끈기와 회복 탄력성. 한국인 수상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그들은 평균적으로 성공하기 전 3, 4번의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에서는 실패를 경험하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건가? 셋째, 목표 지향적 훈련. 한국인들은 훈련의 질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단순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훈련의 목적과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존슨 교수가 발표했던 집중력 연구를 떠올렸어요. 그 뛰어난 집중력이 효율적인 훈련으로 이어지고 결국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다음으로 로봇공학대회, 디자인 경연대회, 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인 수상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세계 주니어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 김유진의 공연입니다. 화면에는 15살로 보이는 소녀가 얼음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김유진 선수는 3년 전 같은 대회에서 큰 실수로 최하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했죠. 그리고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영상에서 김유진 선수가 우승 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항상 제게 말씀하셨죠. 유진아,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단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녀의 눈물과 미소 속에서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메달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였어요. 사라는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노력과 문화적 바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린웨이는 더 이상 비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이제 믿겠어? 린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인상적이네. 하지만 궁금한 건 이런 성과들이 지속 가능할까? 아니면 잠깐의 유행일 뿐일까? 그의 질문은 타당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션에서 그 답을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번째 세션은 글로벌 문화경제학의 권위자인 제임스 리 교수의 발표였습니다. 이번에는 관심이 더 많아졌는지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청중이 많았어요.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K컬처의 세계적 영향력입니다. 대형 스크린의 K-팝, K-드라마, K-영화, K-뷰티, K-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진이 슬라이드쇼로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일시적인 유행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2010년에는 K-팝의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한류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K 콘텐츠의 글로벌 수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곡선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류의 지속성과 확장성입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었던 영향력이 이제는 전 세계로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음악에서 시작해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음식, 화장품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그래서 한류의 비결이 뭔가요? 왜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이 이런 문화적 영향력을 갖게 된 건가요? 제임스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그 비결을 분석했고 3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첫째, 완벽주의입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철저합니다. K-팝 아이돌은 데뷔 전 평균 4에서 7년의 연습생 기간을 거칩니다. 하루 12에서 16시간씩 훈련하죠. 한국을 위해 안무를 수백 번 반복 연습합니다. 화면에는 K-팝 아이돌들의 연습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거울 앞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면을 위해 수십 번 촬영을 반복하고 사소한 소품 하나까지 완벽을 추구합니다. 이런 철저함이 결국 퀄리티로 이어지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앞서 이지훈 박사가 언급했던 한석봉 어머니의 교육법을 떠올렸어요.
그 완벽주의적 접근이 문화산업에도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혁신과 융합입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요소를 독창적으로 융합합니다. K-팝은 서구의 팝, 힙합, R&B에 한국적 감성과 아이돌 시스템을 결합했죠. K-드라마는 보편적 정서에 한국 특유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접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군요. 셋째, 팀워크와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개인의 재능보다 팀워크와 시스템을 중시합니다. 철저한 기획, 교육, 마케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이런 시스템적 접근이 지속 가능한 성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린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왜 한국만 성공했을까요? 제임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차이점은 창의성과 규율의 균형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철저한 시스템 안에서도 창의적 자유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BTS는 자신들의 음악을 직접 작곡하고 가사를 씁니다. 이런 균형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린웨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이어서 K-웹툰과 K-게임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넷플릭스 효과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6억 5천만 시간 이상 시청되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보고 있었구나. 결론적으로 한국 문화의 세계적 성공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적 접근, 그리고 창의적 혁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 요소들은 앞서 살펴본 한국인의 교육 방식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린웨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거나 비꼬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어요. 린웨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지. 한국의 성과는 분명 우연이 아니야.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끊임없이 배우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요. 그것이 제가 한국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